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아니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가기부 장관도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 여성들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가기부입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입니다. 30번째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만과 독주를 멈추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오는 금요일이죠. 14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네,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기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 아니다. 이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후보자 감싸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하고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2명 데스노트에 올린 상황 아닌가요? 네. 대통령께서와 청와대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 3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계속 얘기를 하셨죠. 지난 긴급 우리 4주년 기자 간담회 때 능력 있는 분들이다. 왜 야당이 반대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국회에다가 다시 인사청문회 동의서를 재송부한 것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내에서 여러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임명해야 할 테니 송영길 대표가 당내에 다른 의견 나오는 것을 다 정리해라. 그러고 나서 14일 날 청와대 와서 우리 당 지도부와 나와 차간담회 때 완전히 결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여당에 묻고 싶어요. 관세법을 위반해서 밀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 세금을 갖고 가족 여행을 갔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는 분, 부동산 투기하고 표절하고 이런 분들 본인들이 야당일 때 여당에서 이런 분들 장관으로 좀 동의해 주세요 하면은 찬성했겠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정의당의 표현대로 오만과 독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와 정의당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개각이 이제 여당이 참패한 재보선의 민심 수습을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소 이제 대통령이 후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강행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1년을 남겨놓은 마무리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기존에 좀 정치인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섞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로 관료 출신의 엘리트,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좀 준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 눈높이나 현재 어떤 실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쟁적 접근보다는 실용적으로 접근해보자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갖는 그 엘리트들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이 본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또는 본인들이 얼마나 부적격한가 이런 문제보다는 주로 좀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약간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이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통령 이 정도면 도덕성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능력 위주로 보자. 이게 이제 대통령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법률상으로는 재송부 요청 기간을 열흘까지 할 수 있는데 나흘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임명 강행하는 의지가 더 커 보인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이 아마 송영길 민주당 대표, 신임 대표일 겁니다. 송영길 대표 취임하면서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정부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지만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의 방점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정책 주도권도 아무래도 당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한 게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은 자, 당이 좀 주도적으로 하겠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책 영역은 당이 좀 주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기할 수 있기도 한데 인사권 문제만큼은 이게 당과 청와대의 조율하는 문제가 현재까지는 뭐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제도가 과거에 10명 내외의 인준 청문회에서 정말 듣겠다, 히어링, 영어 그대로 뭔가 이 사람이 적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청문제도가 노무현 대통령 때 30명 내외로 확대되고 지금은 약 50명 정도까지 청문을 하고 있는데 이 청문제도 하에서 여러 가지 여야 공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여당이 좀 곤욕스러운 상황인데 그 여당 내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민주정당의 어떤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더 수렴하고 더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의 이 청문제도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것은 좀 제한이 돼 있지만 앞으로 뭐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 보면은 당대표 선출될 때 홍영표 의원하고 채 1%포인트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뭐 분석을 했던데 일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선됐으면 당대표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경선이 치열했고 또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당선됐지만 당대표가 갖는 권한이나 앞으로의 영역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뭐 스스로 송영길 대표 스스로 확보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송부 요청 시한 오는 1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단한 팁타임을 갖습니다. 간담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날까지도 문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조건 주요 화두가 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당의 민심은 어떠냐, 당의 의원들은 어떠냐, 당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심에 걸맞는 그러한 결정을 하겠다. 민주당이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당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남은 1년 동안도 당은 청와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역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이 이철희 정무수석이에요. 맞습니다. 본인 이분은 처음에 들어갈 때 노라고 하겠습니다. 할 말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겠다 라는 대통령의 의지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문제고 아니면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문제다. 뭐 사퇴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근데 저는 해보다가 도저히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느닷없이 사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요?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철희 정무수석의 성정상 오래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정권 후반기에 뭐 혼란상이라고 볼 수도 만약이지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만 정말 뭐 진언을 하고 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되면은
사퇴할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을 네,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심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네. 지금 뭐 장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예. 청문회 제도가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지만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서 서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반년 말고식에 이런 그 폭로를 했다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밤새도록 저희 지성을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백주 대낮에 벌거벗겨져가지고 내동댕이 처질이라고는 아직 다 벗겨지지도 않았어요. 성인이 된 제 딸이 아빠 정말 저런 일이 있었냐고 통곡하며 물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적격 총리 후보를 지명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과의 말씀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 운영을 못하겠다며 또 눈물 짓는 것은 아닌지.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국가세금으로 무임승 장거래, 무인숙박, 무상숙박.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좀 발탁할 수 있게끔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네, 뭐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 시간에서도 인사청문회 신상털기로 흐르고 있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왔었는데 예. 당시에는 뭐 야당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검증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인사청문회를 질타했던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남을 공격할 때 속 시원했던 게 이제 본인의 일로 닥치면 참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이제 한국 그 정치 상황에서 청문회 제도 자체라기보다는 정치 체제 자체가 너무나 양당 대결주의이기 때문에요. 예. 그 야당인 시절에 여당의 어떤 이런 청문이나 인사 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날카롭게 그리고 극단적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현재 청문 제도가 인준 청문이라기보다는 한번 그 들어보고 그 판단의 보고서 정도를 내는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공방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나 이제 정권 말기에 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부각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저런 말씀하셨지만 여야 관계없이 다 한번 그 이 제도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좀 이번에는 좀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방 정부 중에 일부 예를 들면 경기도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청문 제도를 연화하고 있습니다. 약간 내부의 도덕적 그런 검증 따로 하고 능력 검증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좀 사례를 봐가지고 그것을 좀 평가해서 정치권 내에서도 좀 이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도 사실 민주공화 양당제지만 비공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한민국 지금 현실에서 임기 후반기에 정말 능력 있고 좋은 분 모신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 그 정도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편이 아니라 예. 널리 인재를 한번 예. 야당 지지하는 분들, 뭐 야당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까지 인재의 폭을 넓히면 제 주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서 그 모양 그 꼴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양당 체제의 비극 때문에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가 됐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예.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분은요, 고위공직 맡으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최소한 이 정도면은 난 거기 갈 자리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예. 또한 국회에서 검증 과정 중에서 도덕적으로 당신은 문제가 있어. 당신은 처신을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을 받으면은 저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될 것 같군요 라고 본인이 느껴야지. 아니 밀수 의혹을 받는 분이 어떻게 장관이 됩니까?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14년 동안 노무현 정부 3번, 이명박 정부 17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10명. 그러니까 총 합치면은 정확히 30명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지금 29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3명을 다 임명을 하게 되면 32명이에요.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좀 압도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협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이 집권 4년 차인 지금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수치로 보면 야당의 동의 여부가 29명 정도가 지금까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하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했다라고 하는 또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치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 정치에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적격한 사람들을 강행해 왔느냐 하면 더 되돌아봐야 하고요. 특히나 도덕성 문제에서는 정말 본인 자체가 도덕성 문제에 걸린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지만 가족 문제까지를 포함한 신상 틀기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자기 가족 문제까지 다 이게 드러났을 때 느끼는 곤욕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문제를 본인 문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분들은요. 정말 엄격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또 뭐 자꾸 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청문회법 고치고 싶으면 174석 여당 의석 있습니다. 다 고칠 수 있잖아요. 안 고치시고 야당 탓, 국회 탓 하시는 것은 더욱더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극렬하게 반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야당의 반대 없이 임명한 사람은 정확히 3명밖에 없다는 건 한번 우리가 반면 교사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다 합친 숫자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숫자하고 딱 1명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도 있었지만 역시 민심 내지는 야당과 협치가 부족했다고 볼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도 좀 해보죠. 문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복당 신청을 하면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청서는 아침에 그럼 대구시당으로 제출하셨나요? 지금 가서 해. 이거 중앙당이에요. 지금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해. 오게 하겠죠. 몇몇 리더들께서 이런 말을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선거를 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덮어씌운 막말 프레임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은 저는 대세가 아니라고. 우리 당원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상대 안 하겠습니다. 식사도 두 분 하기 전에 좋은 이야기 서로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 하니까 내가 좀 무리둥절하죠. 다음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화합,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반문재인 정권에 부합되는 인물이라면은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모두가 다 대통합의 정신으로 자, 지금 보셨지만 중진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세를 좀 넓히고 문호를 좀 개방하자 이런 의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재선들은 거의 뭐 싸우다시피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뭐예요?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막말한 거 아니냐. 그리고 꼰대 스타일이다. 그래서 과연 저분이 들어오면 다음번 대선에 우리 당이 도움이 될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러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저분이 후보였었고. 네, 얘기를 하면은 언론의 보도가 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중진 의원들은 당대표도 하셨고 대선 후보도 하셨고 작년 총선에는 황교안 대표가 공천 안 줘서 너무 억울하게 무소속 출마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복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복당하기 전에 본인의 과거의 말들, 현재 말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도 막말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양아치, 망나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는 아니 무슨 대선 출마하려고 그래, 공부나 더 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자꾸 당의 초재선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마지막 길을 가겠다고 하는 중진 의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재명, 윤석열 이 경제 후보들한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대선 페어플레이 경쟁합시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합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양 선생님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직접 말한 거 아니지만 SNS에 올린 얘기겠지만 그거는 한번 올리면은 문자, 활자로 계속 남기 때문에 뇌리에 좀 많이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뭐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당의 의석수 101석 중에 70명 정도가 초재선 의원입니다. 초재선들의 반대로 홍 의원의 복당 무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틀림없고요. 시대가 좀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 그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좋은 쪽으로 지금 말씀을 맞습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년 전 대통령 후보였기까지 했는데 흔히들 알려져 있는 게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래서 시대가 모래시계 음악도 같이 나왔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초선 의원들이 생각은 어쨌든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런 과거의 이야기나 은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선 후보 윤석열을 영입하려면 홍준표 전 그 대표가 들어오면 곤란하다 이런 입장에서 또 반대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페어플레이는 아니다. 다 포용하고 화합해 가야 되는데 너무 칸막이를 특정한 사람에게 칸막이를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인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사람의 복당이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대선이 불과 이제 한 300일도 채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3월 9일이죠. 내년 3월 9일. 대선을 향해 가는 길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저분이 그러면 밖에 있다고 그래서 득일까 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의힘 쪽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야권 후보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안에 들어와서 당에 있는 지도부가 관리를 잘 하고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면 더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당원들 또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복당을 좀 찬성하는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중도층의 그 여론조사는 안 했지만 그거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에는 6월 11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고 김기현 현재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결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이 64.7%. 어떻게 보면 뭐 속 시원하게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지만 중도층이 바라볼 때는
그거와 이제 또 거부 반응이 오는 게 또 현실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6월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뭐 홍 대표 아무래도 대선 경선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복당을 해서 예. 대선까지 뛴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재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지도에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2012년에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17년 대통령이 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재 대선 후보가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은 밖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 가능한 안으로 링 안에 들어오게 해서 내부 경선을 통해서 뽑는 게 좋거든요. 만약 그래서 입당만 되면 현실적으로는 당내 1등이 될 수도 상당한 있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이제 당 내에서는 또 1등 맞습니다. 올라설 가능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걸 너무나 이게 칸막이로 거부하고 그러면 오히려 야권의 그런 어떤 대선 시나리오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고요. 가능하면 뭐 흔히 그 대부 영화에 보지만 만약 적이라면 가까이 두라 그랬거든요. 네. 예, 친구보다 더 가까이 두라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라면 당 안에 흡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도 처리란 말도 좀 적합하진 않지만 그 내에서 경선을 거쳐가면서 제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전당대회 전에는 아마 뭐 입당이 허가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달 11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22일 앞으로 한 열흘 정도까지 후보 등록 이제 이루어질 텐데 주호영 의원, 뭐 조혜진 의원들, 중진들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도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초선의 김웅 의원은 출마를 선언을 했죠. 네. 그리고 윤희숙, 김은혜 의원까지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거죠. 거의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은 그 영남권에 있는 중진 의원대 수도권 내지는 뭐 이런 곳에 원내외 젊은 초선 의원들의 대결 양상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초선 의원들은 좀 힘이 빠지면서 나경원 내지는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대결로 갈까요? 저는요 초선 의원들을 계속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12분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하면은 이준석, 김웅 이런 분들이 상당히 상위권에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 예비 경선을 통해서 12명의 출마자를 한 6명이나 8명으로 줄이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금을 낮췄어요. 그러니까요. 기타금이 많이 원래 낮췄더라고요. 1억 원인데 뭐 언택트 선거니까 4천만 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60%가 디스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출마자들에게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웅, 뭐 이준석, 윤희숙 이런 분들의 도전이야말로 정말 당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얼마 전에 전당대회 끝났는데 그때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다 좋은 분들이지만 차별성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초선 의원들 좀 스펙트럼이 확 넓어진 듯한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젊은 분도 출마하니까 경선 과정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관심을 끌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당대표 컷오프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컷오프가 되면은 또 기타금을 4천만 원 더 받는다고 그래요. 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컷오프 탈락된 분은 돌려줄 수도 있고. 그거는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컷오프가 된 분들 그분들이 이제 다시 경선을 하면서 4천만 원을 그분들한테 더 받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추가로 그러니까 원래 4천만 원 냈다가 플러스 4천만 원을 더 내는 걸로. 근데 그거는요 아마 당에서 보조를 해줄 거예요. 보조를요. 이렇게 4천만 원 결정되면 그걸 늘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당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있을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윤석열 마케팅 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 선도인 윤석열 전 총장과 친분이 곧 능력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 밖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국민의 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치적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당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당의 지지도를 높이고 작년 국정감사 때인가 저녁 식사 정회 때 요 앞에
국회 앞에 빌딩에서 식사하고 나오시는 거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린 일, 소통의 채널은 챙길 것 같아요. 지금도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있습니다. 윤 총장님 같은 경우 있었을 때 개인적인 인연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가깝겠죠. 왜냐하면 제가 사직을 하겠다고 나오는 날 마지막으로 뵙고 나온 분이니까. 그리고 그때 미안하다,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래요? 네, 뭐 윤석열 전 총장과의 저점을 강조하는 듯한 이야기, 또 킹메이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원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효과 얼마나 작용을 하게 될까요? 예, 우리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흔히들 이제 시중에서 킹메이커라 그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분이 킹메이커를 정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선까지를 지는 2번이나 해서 승리를 가져온 건 사실인데 2012년 또 2016년 그런데 그 이후에 2017년은 또 본인이 출마까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또 뭐 일주일 안에 사퇴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한 적은 없는데 현재 이분이 그런 그 좀 그립이 세다 이런 여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김종인 전 대표하고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또 얼마나 이 바꾸는데 좀가 선거판을 바꾸는데 좋은지 이 문제는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당 대표를 하겠다 그러면 뭔가 당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물론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내가 검사 생활하면서 마지막 나온 내가 본 사람이다 이런 거는 사실 가십성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이번 당대표의 비전은요. 정권을 다시 창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 밖에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총장과 어떻게 국민의힘을 연결시킬 것이냐가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의 큰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역할 관계 그리고 친소 관계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성철, 김두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